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한 아빠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하루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져요. 아마 제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혼을 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남자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루었어요. 아내의 어머니는 재혼을 하면 아내와 단둘이 살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새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복 형님이 사고뭉치였거든요. 이복 형님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춘기 때 맞이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반항심, 그런 것들이 맞물려 더 엇나갔던 모양이에요. 여하튼 그런 환경 속에서 아내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자랐어요. 아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때까지도 이복 형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경찰서를 밥 먹듯 들락날락거렸어요. 합의금을 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는 그런 이복 형님 때문에 점점 지쳐갔고 한 번은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무 일도 온 게 아닌데? 왜 울어? 거기 어디야? 바로 나갈게.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헐레벌떡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혼자 흐느끼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나에게 일이라곤 오빠밖에 더 있겠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엄마랑 돈 때문에 신랑이가 붙었고 그 바람에 엄마가 다쳤어. 뭐? 얼마나? 그게는 아니고 넘어지다가 팔을 잘못 짚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럼 안 잡아가고.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잘 살아보겠다 아둥바둥 살면 뭐해. 결국엔 또 그놈 입에 다 들어가는데.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해.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펴줄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반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왜 이래? 나 보기보다 싸움 잘해. 됐네요. 내가 보기엔 집에서 다 해결해줘서 그런 것 같아. 돈 달라면 주고 일이 생기면 해결해주고 그러니 더 막무가내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다고 모른 척 웃을 순 없잖아. 참 쉽지가 않네. 혼자서 흐느끼던 아내는 어느새 많이 진정이 되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어요. 늘 이복 형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제 자신에게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상주복을 입고 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두 분에게 절을 하고 아내와 마주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며 얼굴이 탱탱 부어 있었어요. 형님은? 몰라.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연락도 안 돼.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아니야, 네가 왜?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출근해야지. 연차내면 괜찮아. 고마워. 저는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아내의 곁을 지켰어요. 잘 먹지 못하는 아내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잠시 눈이라도 붙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내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살이 쏙 빠져 얼굴이 헬쑥해지고 몸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어요. 화장을 한 아내의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나오며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놈이 나타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유령으로요. 하지만 이복 형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칠 동안 누워있던 아내는 겨우 몸을 추스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괜찮겠어? 며칠도 쉬지 그래.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하루만이라도 더 치면 좋을 텐데. 회사가 내 마음대로 되냐? 그건 그렇다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언제든지 달려올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아내는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 남게 된 아내가 걱정이 된 저는 매일 퇴근길에 아내를 만나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데려다 줄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복 형님이 하필이면 제가 회식을 한다고 못 데려다 준 그날 아내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이야. 회식이 끝난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의 집에 들렀다가 난장판이 된 집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서는 이복 형님이 왔다 간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새끼, 아니 형님 왔다 간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왜, 무슨 일인데? 부조금 다 들고 튀었어. 뭐? 그 돈 통장에 넣어둔 거 아니었어? 며칠 동안 정신이 없어서 집에다 뒀거든. 그런 놈인 줄은 알았지만 지 부모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사람 새끼다 아냐. 미안하다. 나라도 챙겼어야 했는데. 이제 그 새끼랑은 정말 끝이야. 이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지 인생이 시궁창에 빠지든 말든 절대로 상관 안 해. 절대로.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형님 뒷바라지하면서 살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나랑 결혼하자. 뭐? 너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네 마음이 추스려지면 그때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때 그래서 못 기다리겠다. 나랑 결혼해. 빈수야. 내가 이제 너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백을 아내에게 했고 아내는 멍한 얼굴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해주겠다 다짐했어요. 다음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갑작스럽다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앞에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자마자 화를 내셨어요. 너 제정신이야?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니? 부모 형제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는. 그게 뭐 어때서요? 저랑 결혼할 여자만 있으면 됐지 부모 형제가 왜 필요해요? 에휴. 난 싫다.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이 사람 자체가 어두워.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도 저는 결혼합니다. 뭐야?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데리고 왔니? 아버지가 반대하실 줄 몰랐어요. 그랬다면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 끝난 얘기 길게 할 필요 없고 난 저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결혼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아버지는 아내를 반대하셨고 설득을 하려 해도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가방을 싸서는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아내는 깜짝 놀라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쩌려고 이래. 여기서 같이 사는 거지 뭐. 뭐? 꼭 결혼식을 올려야만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어서 돌아가. 나도 많이 고민하고 결정 내린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포기하시겠지. 배 안 고파? 저녁도 못 먹고 나왔더니 배고픈데. 뭐 먹을 거라도 없어? 이 와중에 밥은 먹고 싶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아휴. 아내는 혈액 끌끌 차면서도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서 참치를 넣어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아내는 손이 빨라서 음식을 하는 것도 툭딱툭딱 빨리 만들었고 맛 또한 좋았어요. 한 그릇을 먹고도 성에 안 찬 저는 또 한 그릇을 더 덜어와 뜨끈한 찌개에 슥슥 비벼 먹었어요. 며칠 잠을 못 잔 데다가 배까지 부르니 잠이 금세 쏟아졌고 저는 한순간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눈이 뜬 저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 안았어요. 왜 이래? 너무 좋다. 싱겁기는 저리 비껴. 뜨거워. 이게 뭔데? 냉장고에 달걀밖에 없어서 달걀국 끓였어. 맛있겠다. 이거 먹고 마트에 장 보러 가자. 아내가 식탁 위에 올려준 달걀국을 후루룩 마시고 나는 후다닥 나갈 채비를 했어요. 근처 마트에 들린 저희는 중간중간 아주머니들이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서로 먹여주면서 깔깔거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식재료도 사고 간식거리도 조금씩 샀어요. 저녁에 같이 먹을 맥주랑 안주도 몇 가지 사서는 손을 잡고 흔들어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봉지 안에 있던 귤이 대굴대굴 굴러나왔어요. 아버지! 대문 앞에 서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보고는 눈을 부라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여길 오셨는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벨비 몰래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건 놔라! 아버지,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이는 놈이 이런 짓을 해? 아버지, 두말할 것도 없다. 어서 따라와라. 전 못 가요. 뭐? 전 여기서 이 사람이랑 같이 살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지. 네 발로 못 간다면 내가 끌고 갈 수밖에. 아버지는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저는 아내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끌려왔어요. 아버지는 이런다고 결혼을 허락할 줄 알았다면 착각이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며 제 방으로 저를 밀어넣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었어요. 며칠 동안 아내와 연락도 하지 못하자 저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어요. 머리 가냐? 회사 가야죠. 회사? 회사를 계속해서 쉴 순 없잖아요. 그럼 안 되지. 기다려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아버지가요? 오늘부터 네 출퇴근은 내가 해줄 테니 차키 이리 내라. 저는 하는 수 없이 차키를 아버지께 건네주었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저희 출퇴근을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내를 만날 방법이 없었던 저는 아버지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계실 때 회사에 연체를 내고 출근하는 척했다가 아버지가 가시는 것을 보고 난 후 아내에게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지 상상해 갔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여기에서 멀리 도망가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아버지를 같이 설득하자고 말했지만 저희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저였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어딘가들 두 사람 먹고 살 만한 것 없겠냐며 나만 믿으라는 말을 하며 아내와 무작정 그곳을 떠났어요. 하지만 어찌 알고 찾아오신 건지 아버지가 또 찾아오셨고 저는 또 끌려가야만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며 저희 방황이 길어지자 안 되겠다 싶었던 아버지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는 그토록 바랬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차피 혼자인 몸 손님도 없을 것 같으니 새 식구 간단하게 밥 한 끼 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한다면야 결혼식을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괜찮은 한정 시집에서 결혼식 대신 밥 한 끼 같이 하며 사진도 찍고 그날부터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내와 같이 한 집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는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아내와 매일같이 눈을 뜨고 잠을 잔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좋았어요. 퇴근 후에 데이트할까? 좋지. 뭐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 요 앞에 카페 새로 생겼던데 저녁 먹고 거기로 가보자. 좋아. 그럼 당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갈게. 그래, 이따가 만나. 조심해서 가. 아내와 입맞춤을 하고 출근을 한 저는 퇴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아내와 마음 편안하게 데이트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괜히 설레고 마음이 들떴어요.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얼른 마무리를 하고 사무실에 나왔어요.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아내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천천히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서는 아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든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갔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을 만한 곳에 다 뒤져보고 연락을 해도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3일 만에요. 다음 날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기다린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때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어디 가냐? 경찰서요. 신종 신고라도 해야죠. 무슨 사고라도 생기게 분명해요. 그럴 필요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데. 다른 남자가 좋다고 도망갔는데 왜 찾아나서? 네?
우두커니 서 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꺼내와. 봉투를 연 저는 그 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고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을 덜덜 떨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냐? 그것이 다른 남자가 있었어. 설마요. 내가 직접 봤는데도 그러냐? 집에까지 찾아온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정 못 믿겠다면 그 주소로 찾아가봐. 거기도 들락날락거린 모양이더라. 몹쓸년 같으니.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는 무슨. 너도 정신 좀 차려. 다른 놈이랑 야반도주한 것도 감싸고 도는 거냐? 아버지,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그 놈을 보고 찝찝해서 내가 뒤 좀 밟아봤다. 그랬더니 이런 게 지키지 않냐.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 접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꼴 좋다, 꼴 좋아. 저는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있는 아내의 사진들을 보고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주소를 들고는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한 곳은 방 한 칸이 있는 허름한 집이었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 안은 찬찬히 둘러보던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가족 사진, 아내가 입었던 옷, 아내의 이름이 적혀있는 약품집같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데 방문 밖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누구세요? 네? 누구시네 남의 집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그 총각 떠났는데? 몇 달째 월세를 안 내서 내 속을 그렇게 썩히더니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한꺼번에 다 내고서는 바로 떠났어. 뭐가 그리 급한지 짐도 그대로 두고 말이요. 혹시 여기 남자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지. 가끔씩 애인도 들락날락거리고. 애인이요? 그래, 며칠 전에도 왔다 갔는걸? 젊은 여자가 어찌 남자 보는 눈이 없든지 내 딸이었으면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야. 어찌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혹시 이 여자 맞아요? 맞아. 제가 보여준 사진을 본 집주인 아주머니는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주인의 말에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났다는 것을요.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었던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셔댔고 그런 저를 보고 아버지나 아내의 욕을 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고 충격해서 헤어나지 못한 저는 결국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죽으려 했던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 아버지에게 왜 자신을 살렸냐며 죽겠다고 난동을 피웠고 아버지는 제게 손찌검을 하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며 제 몸을 흔들어 댔어요. 죽고 싶어도 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고 지구 끝까지라도 두 년놈들을 쫓아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들고서는 무작정 집을 나왔어요. 그 남자가 살고 있던 집으로 찾아가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남자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모조리 만나봤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몇 개월 동안 산송장처럼 정신없이 지내던 저는 어느 날 아침 늙은 몸으로 제 걱정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 두 사람을 찾아내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내 때문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저는 택시를 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며 아내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오냐? 네. 저녁은? 먹었어요.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왜요? 그러지 말고 이 처녀 어떠냐?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있는 제게 사진 한 장 내밀었어요. 같이 경비하고 일하고 있는 이 김씨 아저씨 딸인데 한번 만나봐. 유치원에서 애들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왜 저를 만나요? 네가 어땠어? 인물 그만하면 되지. 택시 일하는 사람 좋아한대요. 그거야 지금 네가 잠시 하는 일이지 평생 할 건 아니지 않니? 다시 오른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싫다니까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저 좀 가만히 두세요. 다시는 여자 같은 건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는 온 집안의 풍비박산을 만들어놨어. 나쁜 년이.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 저는 화를 내고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가만히 두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는 걸 왜 아버지는 모르시는지 한 번씩 아내 욕을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집 근처 포장마차에 들린 저는 소중한 병을 시켜서는 병치의 나발을 불었어요. 술이 쓴 술이 물처럼 아무렇지 않게 술술 들어갔어요. 그 후로도 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는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마셨어요. 아내의 일도 아직 상처로 남아있는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니 저는 하루하루가 더 힘이 들었어요.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날이 많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또 점심 안 먹었지? 차에서 쉬고 있는 제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사님이 빵과 우유 가득 봉지를 건넸어요. 그렇게 안 먹다 쓰러져. 잘 먹어야 건강하지. 혼자 있을 때 아픈 것만큼 천한 것도 없어. 고맙습니다. 뭐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야? 떠나는 사람은 그만 잊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네. 어르신이 준 봉지를 조수기에 옮겨놓고서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내리쬐는 햇살이 제 얼굴에 덮쳤고 저는 팔을 들어올려 가문눈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시 쉬던 저는 동료가 건네준 빵과 우유를 마시고서는 또 다른 택시를 움직였어요. 여러 명의 손님들이 토내기를 반복하는 동안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어요. 빈차로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멀리서 한 남자가 제 차를 보고는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속도를 줄여 그 남자의 앞에 멈췄어요. 남자가 문을 열자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먼저 올라탔고 그 뒤로 남자도 올라탔어요. 알려준 수를 내비에 찍고 달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는 두 사람이 신경이 쓰여 거울로 뒷좌석을 힐끗 쳐다보다가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다행히 차들이 없었기에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왔다가 다시 자리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운전 좀 조심해서 합시다. 죄송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저승길 깔 뻔했네.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서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셔츠가 흥건하게 젖었고 말도 후들후들 걸렸어요. 저는 숨을 내쉬며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뒷차석을 응시했어요. 그러다 뒤에 앉아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황급히 눈을 피했어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난 후 안절부절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5년 전 다른 남자 야반 도주를 한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제가 자신을 못 알아봤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 택시에서 빨리 내리려고 했어요. 요 앞에서 내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 왜 내려? 그냥 여기서 내려. 갑자기 왜 이래? 나 바빠. 잠깐만 그냥 가. 내 말대로 좀 해. 뭘 네 말대로 해? 내가 언제 네 말 듣고 살았냐? 제발 좀. 아저씨, 세우지 말고 그냥 쭉 가세요. 게다가 시간 없어 죽겠구만. 두 사람은 내리네 만에 티격태격거리고 있었어요. 그토록 찾았던 아내가 지금 제 눈앞에 그것도 같이 도망간 그 남자와 같이 있다니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릴수록 속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아저씨, 그거 운전 좀 조심해서 하라니까요. 남자는 발로 앞좌석을 쾅쾅 차며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밟으며 차선을 이리저리 옮겼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운전 똑바로 못해?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엄마 사람까지 죽게 만들지 말고. 이게 기가 먹었나? 야, 당장 세워. 차 세우라고. 내가 니들을 그냥 살려둘 줄 알았니? 뭐? 이 새끼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차 안 세워? 그 남자는 죽일 듯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주먹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고 옆에 있던 아내는 그런 남자를 몸으로 막으며 말렸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는 계속해서 고성과 주먹이 오갔고 저는 쉴 새 없이 달려 한적한 산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차를 멈췄어요. 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차문을 열고 내려서는 운전석 문을 벌컥 열더니 저의 멱살을 잡고는 끌어당겼어요. 너 오늘 잘 걸렸다. 요즘 하는 일도 없고 심심하던 차였는데 너 오늘 잘 걸렸어. 그 남자는
저를 향해 주먹을 날렸고 저는 잽싸게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를 뒤로 넘어뜨리고선 그 남자의 몸 위로 올라탔어요. 그 남자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주먹으로 서로를 때렸고 놀란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한참을 뒹굴던 저는 그 남자가 체력이 빠져 헉헉거리고 있을 때 차 트렁크로 가서는 연장통에서 망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의 머리를 향해 다가갔어요. 그 남자는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치며 뒤로 물러났고 저는 망치를 들고 그 남자를 향해 있는 힘껏 휘둘렀어요. 그때 아내가 필사적으로 저의 몸을 돌렸고 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는 포물선을 그리며 나무 뒤로 떨어졌어요. 이거나 제발 그만해. 뭐? 그만해? 그게 네가 할 소리야? 제발. 왜? 너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내가 죽일까봐 걱정돼? 제 말에 아내는 제 앞에 털썩 주지 않고서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어요. 이 새끼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 남자는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으며 들어올렸고 오열을 하던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도 그만해. 야, 너 지금 이 새끼가 날 죽이려고 한 거 못 봤어? 남편이야. 뭐? 나랑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 남자는 놀란 나머지 잡고 있던 멱살을 풀었어요. 그때 저는 그 남자를 또다시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당신도 그만해. 우리 오빠야. 그게 뭐? 내가 바람난 마누라 남자가 오빠인 것도 알아야 되냐? 사고뭉치 오빠라고. 뭐? 제가 바닥에 내던졌던 그 남자는 아내의 이복 오빠였어요.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남자가 이복 오빠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깜짝 놀란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앉아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몸을 흔들었어요. 울고만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저 남자가 당신 이복 오빠였어? 제가 묻는 말에도 아내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울고 있자 저는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사고뭉치 이복 오빠야? 사고뭉치? 들어온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군. 헛소리하지 말고 대답이나 똑바로 해. 이복 오빠가 맞아? 그래, 내가 제 오빠다. 이럴 리가. 그런 당신이 왜 내 아내와 야반 도주를 한 거지? 이게 다 그 노인들 때문이지. 내가 그때 도박비만 없었더라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노인네? 도박비? 당신 아버지 말이야. 제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그래도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집에 찾아갔다가 마주쳤지. 그 뒤로 또 한 번 더 만났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 내 도박비 좀 갚아주겠다며 쟤네 들고 멀리 떠나라고 얘기하더라. 나한테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 내가 뭐 쟤한테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빚독촉에 시달리던 참에 그냥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 바로 오케이겠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그 노인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내가 사기를 쳤니? 사람을 죽였니? 그래서 넌 죄가 없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넌 잘못이 없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으면 끝인 거지. 뭐야? 이성을 잃은 저는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 남자는 저를 피해 택시를 향해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운전석에 앉아 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 또한 그 남자를 쫓아가 닫히는 차 문을 다시 열었고 저희들은 차 문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저는 그 남자의 발길질이 뒤로 나자빠졌고 그 남자는 차 문을 닫고 그대로 주행랑을 치고 말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을 가버린 그 남자가 탄 택시를 쳐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다가 바닥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보았어요. 저는 저벅저벅 아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내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조심스레 안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품에 안겨 소리내서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내의 흐느낌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저는 아내의 제품에서 떼어내고서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나에게 연락을 했어야지. 그럴 수가 없었어. 왜? 당신한테 나는 그런 존재도 안 됐던 거야?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날 데리고 도망친 그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당신 헤어지길 바란 당신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이 받을 상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당신이 무슨 죄가 있겠어.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 미안하다. 근데 끝까지 당신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오해를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당신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내 생각이 짧았어. 어떻게 됐든 당신한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얼굴이 이 모양이야. 그렇게 됐어.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계속 저놈이랑 같이 살았던 거야? 아니, 일이 생기면 찾아오곤 했어. 오늘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아내를 다시 한번 껴안고는 이렇게 세웠어요. 어둑어둑해진 산골은 점점 더 쌀쌀해졌고 저는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아내에게 입혔어요. 주위에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이 아주 조용했어요. 아내와 같이 한참을 내려오니 어두컴컴했던 곳이 밝아졌고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그곳을 지나치다 난간에 들이받고 뒤집혀진 차를 발견했고 제 택시를 타고 급히 도망을 가던 아내의 이복 오빠가 그 커브 구간에서 사고로 직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오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아내였지만 이복 오빠의 사망 소식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는 한참을 자고 난 후에야 눈을 떴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내의 몸은 아주 많이 약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이제 정신이 들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좀 됐어. 오빠는?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내는 뜬 눈을 다시 질끈 감고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엔 이렇게 됐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빠가 죽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콧노래가 나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아내의 말에 저는 어떤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아내의 손만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아내에게는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링기를 다 맞은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온 김에 검사 좀 받아보는 게 어때? 아프지도 않은데 뭘. 아니야, 몸이 많이 약하대. 혹시 모르니 한번 받아보자. 나중에 받을게. 지금은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이부자리를 펴고 아내를 눕혔어요. 그리고는 아내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저는 벌써 갖다 버리고 없는 저희의 결혼 사진이 아내의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들어보고는 눈시울이 붉혀졌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아내를 원망하며 지냈던 제가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갑자기 흐르는 눈물에 얼른 옷소매를 눈물로 닦고 있는데 아내가 뒤에서 저의 허리를 감쌌어요. 저는 뒤를 돌아 그런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아내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고 저 역시 미소로 화답했어요. 저희는 두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방해도 없이 단 둘이 서로 사랑만 하며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내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저의 얼굴은 생기가 돌았고 삼시세끼 챙겨 먹은 탓에 살도 많이 찌고 몸도 많이 둥글둥글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하니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저를 반겨줄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둘러 마감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저의 목을 양팔로 감싸며 홀짝 뛰어올랐어요. 축하해. 갑자기? 아빠가 된 거 축하해. 뭐? 아빠? 그래,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이것 봐.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제게 보여줬고 선명하게 보이는 두 줄에 저는 들고 있던 치킨을 바닥에 던졌고 아내를 번쩍 들어올려 뱅글뱅글 돌렸어요. 그만 어지러워. 미안. 너무 좋아서 그만. 저는 아내를 조심스레 바닥에 내리자 아내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아내가 제가 사온 치킨을 밟고 서 있었어요. 양념이 다 튀어나와 아내의 새하얀 양말이 빨갛게 물들었죠.
아 맞다. 당신 주려고 치킨 사온 건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밟힌 치킨이 더 맛있는데? 아내와 저는 이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같이 간 병원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제게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입덧을 시작한 아내를 위해서 냄새가 나는 집안일들은 제가 맡아서 했고,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말에 매일 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배에 손을 올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빠와 엄마는 널 사랑해 하는 말을 했을 때 배가 불룩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말로만 듣던 태동이었어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아내의 움직이는 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 늦은 밤 진통을 참고 있던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왜? 나 배가 너무 아파. 배가 갑자기 왜? 몰라. 몇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아파. 내가 만져줄게. 그런 게 아니야. 아무래도 진통 같아. 뭐? 저는 감고 있던 두 눈을 번쩍 뜨고는 방에 불을 켰어요. 아내는 몸을 동그랗게 구부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겠어? 내 팔을 기대봐. 저는 끙끙거리고 있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아내는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멈춰섰어요. 잠시만. 또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아내는 제 팔에 기댄 채 잠시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더니 다시 괜찮아졌는지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번의 움직임 끝에 택시에 탔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아내는 빠른 시간 내에 출산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딸을 품에 안고는 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는 빠른 속도로 몸을 회복했고 출산을 한 당일 오후부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저와 같이 딸을 보러도 다닐 만큼 좋아졌어요.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조리원에 가지 않은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주위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미역국도 만들고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게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아내와 딸을 돌보느라 먹는 것도 대충,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고 눈이 퀭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2주일의 조리를 끝내고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갔고 하루 종일 딸 자랑을 하는 저는 어느새 딸바보가 되어 있었어요. 저의 변화를 가장 좋아하시던 분은 제가 점심 걸을 때마다 저에게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신 어르신이었어요. 벌써 퇴근하는 거야? 네, 이제 들어오세요. 딸 많이 컸지? 네, 다음 달이면 돌이에요. 벌써? 남의 집에는 금방 큰다더니 벌써 그렇게 됐구만. 네, 이제는 몇 발자국씩 걷기 시작했어요. 한창 예쁠 때지. 자네도 요즘 보기 좋아. 고맙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게. 네, 내일 뵐게요. 어르신은 저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 역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내와 둘이 있을 때와는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를 향해 딸이 방긋방긋 웃으며 두 팔 벌려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넘어질까 얼른 걸어가 딸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딸은 까르르거리며 계속해서 웃어댔어요. 그 소리에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도 나와 저희를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 세 가족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거고요.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법 봄처럼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하루하루예요. 어쩌면 제 마음에 봄이 왔기에 더욱 그리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통 속에서 암흑 속에서 지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봄이 찾아왔듯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